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가 계산 관련된 파트를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파트, 우리 교재 283페이지에서 원가 배부와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계산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가 배부의 정의를 함께 볼 텐데, 원가 배부란 여러 부서나 제품 간에 공동으로 같이 사용했다는 뜻이죠. 같이 사용하는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원가 배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사용한 비용을 간접 원가 또는 간접비, 공통 원가 또는 공통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같이 쓴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 원가 배부라고 하는구나를 알았고, 우리가 이 원가 배부를 어떻게 하냐?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 기준, 두 번째 부담 능력 기준, 세 번째 수혜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인과관계 기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같이 사용한 돈을 배부를 한다는 건데, 읽어볼게요. 특정 활동과 원가의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그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전력비, 우리 전기세가 3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에 이 30만 원을 이제 배부를 해줘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직원 수가 각각 100명이고 전력 사용량이 각각 이렇게 되고 매출액, 매출 증가액이 있는데, 당연히 전기세,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배부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인과관계 기준에 따른 배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30만 원 썼는데 여기는 10, 100, 그리고 여기는 200 이렇게 1대2 비율로 썼구나 하면 각각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배부를 해주는 방법을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원가를 배부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회사의 광고비 매출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이제 부서별로 매출에 비례해서 배부한다. 이게 바로 부담 능력 기준인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70만 원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부서는 매출액 돈을 200만 원을 벌고 B부서는 매출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B부서가 더 많이 벌죠? 그럼 이 매출액에 따라서 이 광고비를 배부를 하는 걸 부담 능력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배부라는 기준이 수혜 기준인데, 돈을 썼을 때 그 쓴 돈으로 인해 제공받은 혜택이 누가 더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비를 500만 원을 썼는데, 이 광고비에 따라서 A부서는 매출액이 100만 원이 증가했고 B부서는 매출액이 400만 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1대4 비율로 이렇게 수혜받은 기준, 혜택을 받은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걸 수혜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합리적이겠죠. 자, 이렇게 배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가 부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문이란, 원가 부문이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부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가를 발생 장소별로 집계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험에서 원가회계에서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 부문은 쉽게 말해서 제조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부문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조 부문은 제조,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빵을 만든다 그러면 그 빵을 만들기 위한 그 제조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 제조 라인들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제조 활동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문을 이야기를 해요. 부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조 부문에는 이렇게 빵 회사라고 하면 반죽 부문, 그리고 가공 부문 이런 곳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곳을 도와주는 보조 부문 같은 경우는 배송 부문이나 이 직원들이 밥을 먹는 식당 부문 등이 보조 부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은 조립, 절단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 부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전력 부문, 식당 부문, 수선 부문 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원가 배부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이 돈들이, 이 원가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우리 교재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1단계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나의 회사예요.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에서 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크와 그리고 피자빵을 만드는 회사인데 핫도그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부문이 있어요. 제조 부문은 반죽 부문과 가공 부문 이렇게 두 가지 부문이 있고 그다음 이걸 도와주는 보조 부문에는 배송 부문과 식당 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원가를 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여기에서 부문 직접비라고 하는 비용을 각 부문에 부과를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직접비라고 하는 건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자, 이렇게 배송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썼는지 추적 가능한가요? 그렇죠. 어디에서 썼겠어요? 배송 기계니까 배송 부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샀겠죠. 이렇게 여기다 썼네 하고 추적 가능하다. 두 번째, 반죽 기계를 샀어요. 그럼 어디 부서에서 썼을까요? 그렇죠. 반죽 부문에서 샀겠죠. 자, 이렇게 각각 추적이 가능한 부문 직접비를 이렇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각 부서별로 부과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집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각각에 쓴 직접비가 있다고 하면 같이 쓴 간접비도 있겠죠. 같이 쓴 돈. 그래서 이 같이 쓴 돈을 이제 배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배부를 해줄 때 아까 어떤 기준으로 해준다? 세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의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돈을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전력비가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력비를 배부하는 기준은 아까 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전기를 쓴 만큼 부서에 각각 배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다 똑같이 전기를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40만 원인데 사용량이 똑같으니 10, 10, 10, 10 이렇게 각각 10만 원씩 부문으로 배부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같이 쓴 부문 간접비를 배부 기준에 의해 각 부문으로 배부를 하는데 이 배부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은 사용량에 따라 그리고 임차료, 재산세, 건물보험료, 건물감가상각비 등은 해당하고 있는 점유 면적에 따라 그리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사용하면 가치가 많이 감소하니까 사용 시간에 따라 그리고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은 종업원 수나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각각 쓴 돈 직접비 부과하는 거고 두 번째가 같이 쓴 돈 간접비 부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원가회계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원가회계를 한다는 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이 케이크와 그리고 이 핫도그에 얼마라고 여기다가 너 만드는데 얼마 들었네 뭐 금액 얼마 너 만드는데 금액 얼마 들었네 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장부에 적으려고 원가회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뿌릴 거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조 라인은 통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배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케이크가 밥을 먹으러 오는 것 아니고 이 핫도그가 밥을 먹으러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조 부문과 이 제품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 부문으로 모여 있는 이 돈을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다시 부과를 해줍니다. 그래서 3단계 보시면 보조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배부를 한다. 왜? 얘네 둘 간에는 이 제조 부문을 보조 부문이 도와주는 거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를 배부할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배분법, 두 번째 단계 배분법, 세 번째 상호 배분법이라고 하는 배분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 배부를 하는 걸 이제 우리 시험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는 보조에서 제조로 배부를 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럼 제조 부문에 이제 돈이 다 모이겠죠? 그 다음은 최종적으로 케이크, 핫도그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3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3단계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보조부문이 2 이상일 때 보조부문 간에 제공된 용역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에 따라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이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이 2개 이상 있을 때 보조부문 용역수수 관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2번째,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인정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합니다. 자, 얘는 반영하지 않고 얘는 일부만 하고 얘는 완전히 반영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직접 배분법. 자, 용역수수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죠. 뭐 간에? 보조부문 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조부문이 하나만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배송 부문도 있고 식당 부문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죠. 배송 부문이 10만 원이 있는데 이 10만 원을 이렇게 배부를 해줘야 하는데 식당에서도 배송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배송 부문에서도 식당 부문에 서로 간에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직접 배부법에서는 관계가 있지만 야, 관계 없어. 없다고 그냥 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에 발생한 이 집계된 10만 원을 제조 부문에만 배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용역수수 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죠? 보조부문 원가를 여기서 발생한 이 10만 원을 다른 보조부문에는 이렇게 배분은 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된다. 그거에 따라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다음으로 단계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뭐냐? 일부만 인정. 즉 배송도 식당에, 식당도 배송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반대쪽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인정, 일부만 인정하는 방법을 단계 배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배부를 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배송 부문에서 식당 부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배송 부문에 10만 원이 발생한 걸 배분을 할 때는 식당에도 배분하고 반죽에도 배분하고 가공에도 배분을 하는데, 식당에서 배분을 할 때는 배송으로 배부 안 하고 가공과 반죽 여기로만 배분을 하는 거죠. 한쪽만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상호 배분법은 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호 배분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X, Y 이렇게 방정식을 설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상호 배분법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 2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특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정확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계산이 복잡하다. 그래서 정확성이 높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고 정확성이 낮을수록 계산이 좀 쉬워지겠죠. 무슨 순서대로? 직접, 단계, 상호 순서대로.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직접 배부법, 그리고 단계 배부법 나와 있죠? A 부문부터 배부할 것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하시오. 자, 이러한 우리 배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카테고리를 달아볼게요. 부문별 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조에서 제조로 돈을 보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로 직접 배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보조에서 제조로 배부를 해야 하는데 보조에는 A가 있고 B가 있죠. 그리고 제조에는 X 부문이 있고 Y 부문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표를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A 부문에서 지금 집계된 1단계, 2단계 각각 직접비, 공통비 쓴 거 배부를 한 게 A 부문에 돈 모여져 있는 게 100만 원이고 B는 80만 원, 그리고
X는 120만 원, 그 다음 Y는 60만 원 이렇게 각각 사용한 금액들이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지금 3단계, 즉 보조에서 제조 부문으로 돈을 보내주는 건데 그러면 A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A 부문에 지금 A 부문 이렇게 나와 있죠. A 부문에 B 부문이 20%만큼의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 여기는 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 부문에서 발생한 이 100만 원을 이렇게 B 부문, X 부문, Y 부문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방법? 첫 번째, 직접 배분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보조 부문 A와 B 간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20%한테는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돈을. 이해되셨나요? 직접 배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이 100만 원을 X의 부문의 30% 그리고 Y의 부문의 50% 이만큼만 보내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배분을 해볼게요. 자, 일단 A 부문에서 집계된 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괄호 100만 원. 괄호 100만 원은 100만 원을 뺀다는 표시예요. 자, 이렇게 괄호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소를 시켜주고 얘를 여기에 30% 그리고 Y에 50% 이렇게 배분을 할 건데 그러면 배분을 하는 방법은 두 개, 30 더하기 50분의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금액을 100만 원 곱하기 80%라고 할게요. 80% 분의 30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금액은 37만 5천 원 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부분의 이 50%는 100만 원에서 80분의 이번에는 50%니까 50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해당하는 3대 5 비중으로 배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62만 5천 원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던 A 부문에 있던 이 100만 원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X 부문에 37만 5천 원 그리고 Y 부문에 62만 5천 원 이렇게 배분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A 부문은 100만 원 배분 다 했으니까 배분 후 원가가 이렇게 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B 부문에 있는 걸 X, Y로 배분을 해줄 건데 마찬가지로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B 부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렇게 A 부문 그리고 X 부문, Y 부문 이렇게 영향을 각각 10%, 60%, 20%씩 받고 있죠. 그러면 돈을 배분해 줄 때도 여기에 10%, 60%, 20%를 배분을 해주는 게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서 맞겠지만 배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무슨 방법이다 지금? 직접 배분법이다.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 간의 관계는 없다고 가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부문에는 배분을 하지 않고 지금 B 부문에서 발생한 80만 원을 X랑 Y에만 배분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X랑 Y에 배분을 할 건데 금액은 80만 원이니 80만 원을 B 부문에서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각각 X에는 자, 이번엔 80만 원 곱하기 지금 두 개 더하면 80%죠? 그럼 80% 분의 60.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Y 부문, B 부문에서 Y 부문으로 배분을 할 때는 지금 80분의 20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80만 원 곱하기 80분의 20%니까 20. 자, 이렇게 계산하면 20만 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B 부문은 배분 후 원가가 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A 부문과 B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을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배분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럼 X 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같은 경우는 X 부문의 이 금액 120만 원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부받은 A 부문에게 배부받은 37만 5천 원 그리고 60만 원 이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이 X 부문에서 배분 후 원가가 될 거고 그 다음 Y 부문에서 60만 원 발생한 금액과 그리고 여기에서 A 부문에서 배분받은 우리 62만 5천 원 그리고 B 부문에서 배분받은 20만 원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이 Y 부문에 집계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발생한 원가 지금 이 네 가지 금액을 다 합한 것과 그리고 배부받은 금액까지 다 합한 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360만 원이죠. 당연히 더하고 뺀 게 없이 그냥 금액만 이동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B 부문에서 X 부문으로 배부된 금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지금 직접 배부법에 따라 우리가 보조 부문의 금액을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단계 배분법에 따라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금액을 배분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면 한쪽은 인정한다, 한쪽은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A 부문부터 배분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건 오케이, 인정. 그런데 B에서 A로 가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인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것만 인정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냐? 직접 배분법과 어떻게 달라지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A 부문에 이 100만 원 먼저 배부를 할 건데 배부를 할 때 이렇게 B, X, Y 부문으로 배분을 해주고 직접 배분법과 다른 점은 우리 아까 직접 배분법에서는 B에 안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B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각각 2대 3대 5 비율로 100만 원을 배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배부 한번 해볼게요. 일단 100만 원 마이너스 하고 자 10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세 개를 다 더하면 5, 3, 8, 90, 100%니까 100분의 20이니까 계산해보면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20.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20만 원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는 100분의 30이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3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0분의 50이니까 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 2대 3대 5 비율로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부문도 배부를 해야 하는데 화살표 지워볼게요. 자, B 부문 배부할 때 원래는 A, X, Y 이렇게 다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B에서 A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B에서 Y 그리고 B에서 X, B에서 Y 이렇게 X랑 Y에만 배부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6대2 비율로 해주시면 되겠죠. B 부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전에 직접 배부법에서는 B 부문에서만 발생한 원가인 80만 원을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 A한테 배부받은 게 20만 원이 있죠. 즉 B에서 배부를 해야 하는 금액은 80 더하기 20만 원 총 100만 원을 배부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배분할 때는 60대 20이니 여기서 100만 원 곱하기 80분의 60 이렇게 배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배부를 하게 되면 75만 원 이렇게 금액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로 계산하게 되면 100만 원 곱하기 80분의 2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5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단계 배부법으로 지금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배분을 할 때 우리가 A부터 배분을 하라고 해서 A를 먼저 B, X, Y 이렇게 배분을 하고 B 부문에 발생한 원가 플러스 A 부문한테 배분받은 금액 20만 원 더해서 100만 원을 다시 X와 Y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X 부문에서 발생한 120만 원 플러스 A한테 배분받은 금액 그리고 B한테 배분받은 금액 그리고 이 금액들을 합한 금액과 그리고 Y에서 발생한 금액 그리고 Y가 A한테 배부받은 금액 그리고 Y가 B한테 배부받은 금액 이 금액들을 다 더하게 되면 배분하기 전에 AB, X, Y에서 발생한 금액 360만 원과 배부 후의 금액은 항상 같게 된다. 당연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게 아니라 금액을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
대해서 적용을 해서 각각 문제를 풀어봤고, 그럼 이런 게 이제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이론 문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우리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분법은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하는 방법에 속했었고 3번 간접 배부법은 해당하지 않았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2번. 다음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과 배부 금액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직접 배부법이었었죠. 직접 배분법. 자, 그 다음에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건 가장 방법이 어려운 방법, 즉 상호 배분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9번. 자,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 용역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이 맞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죠. 단계 배분법은 한쪽은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직접 배분법은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맞죠. 그래서 1번, 3번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문의 총 원가는 제조 부문에 모두 배부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0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죠? 자,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나는 지금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돈을 배분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문제 보시면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즉, 직접 배부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수선 부문에서 절삭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즉, 보조 부문 간에 서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보조 부문의 돈을 제조로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금액이 딱 이거였죠. 수선에서 절삭 부문으로 배부를 할 건데 얼마가 배부가 되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선 부문에 있는 이 8만 원을 수선 부문 배부율, 즉 3대2 기준으로 배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죠. 지금 포장 부분에는 배분 안 할 거니까. 그러면 8만 원, 여기서 8만 원 빼줄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산했을 때 8만 원 곱하기, 자, 30 더하기 20은 50이죠. 50분에 해당하는 배부율은 20이니까 50분의 25분의 2 이렇게 하게 되면 32,000원이 배부가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쉽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11번 같은 경우는 제조 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라고 했네요. 즉, Y에 배부되는 금액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A 부문을 먼저 배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지금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으로 배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단계 배부법이기 때문에 A 부문에서 B로 이렇게 배부하지만 B에서 A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A 부문 먼저 여기에 금액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A 부문 같은 경우는 발생한 원가가 30만 원이죠. 그런데 B, X, Y에 각각 40%, 20%, 40% 이렇게 배분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30만 원 곱하기 자 4, 2, 4 더하면 100이죠. 100분의 4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2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X 부문에는 지금 절반이니까 20%면 절반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30만 원 곱하기 100분의 20, 자 20%죠? 20% 계산하게 되면 6만 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Y 부문으로 40%는 지금 B 부문이나 40% 동일하니까 마찬가지로 12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배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 부문에 모인 돈 추가로 X와 Y에 배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한번 지우고 작성해 볼게요. 자, 지금 B 부문의 돈은, 집계된 돈은 B 부문에서 발생한 40만 원 플러스 A 부문한테 배부받은 12만 원,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해준, 즉 얼마예요? 이렇게 52만 원을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X 부분의 30%, 그리고 Y 부분의 50%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부 한번 해보면 지금 두 개 금액 52만 원이니 52만 원 곱하기 5 더하기 30 더하기 50은 80이죠? 80분의 30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9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2만 원에 곱하기 80분의 이번에는 50이죠. 50 계산을 하게 되면 32만 5천 원 이렇게 Y 부문으로 금액이 집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것은 Y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 총 금액을 물어봤죠. 총 금액. 그렇기 때문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 총액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32만 5천 원과 그리고 12만 원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4번 44만 5천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자, 12번은 이제 순서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항상 보조에서 제조로 배부를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는 보조 부문이 왼쪽에 나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다면 표를 다시 왼쪽에 보조 그리고 오른쪽에 제조 이렇게 써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표 자체에서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이번에는 단계 배부법을 이용해서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전력 부문에서 연마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력 부문부터 배부할 것.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력 부문부터 배부를 하라고 했으니 전력에서 포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포장해서 전력으로 하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얘기한 건 전력에서 연마 부분으로 배부되는 금액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전력에서 발생한 이 30만 원을 각각의 이렇게 포장, 연마, 조립 부문에 배부를 할 건데 이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각각 150대, 50대, 200 이렇게 배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 연마 부문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만 계산하면 되니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30만 원 곱하기 자, 다 더하면 200, 400이죠. 400분의 그리고 해당하는 연마 부분은 50이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7,500원 이렇게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부문별 원가 계산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해당하는 기준, 배부 기준과 그리고 계산 문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거의 비슷하니 헷갈리신다면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복습을 꼭 해주시고 우리는 두 번째 계산 문제인 개별 원가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개별 원가 계산과 그 다음에 나오는 종합 원가 계산은 두 개의 차이점을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같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91페이지 봐주시고 여기서 배울 내용은 개별 원가 계산의 개념과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산 방법을 통한 개별 원가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우리 회사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회사다, 또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다, 또는 배를 만드는 회사다, 또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다. 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당 가격이 이렇게 비싼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당 가격이 비싼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하나하나당 가격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개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회사 또는 주문 제작하는 회사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 물건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돈을 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비싼 거 만드는 회사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겠죠. 대표적으로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주문 제작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제조 지시서를 발행하게 되고 이 제조 지시서는 이 제품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담은 문서예요. 그리고 이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얼마가 들었고 이렇게 돈이 들겠죠? 그럼 그 돈이 든 거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기록하는 표, 작업 원가표 또는 원가 계산표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가 계산표, 작업 원가표를 통해서 해당하는 개별 제품별로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림으로 볼 건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비, 우리 직접비는 직제, 직노, 우리가 제조 원가 3요소에서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있었었죠. 여기에서 직접비와 그리고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따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해요. 거기에 뭐 들어가는지 다 적으면서 하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당 물건이 비싼 회사에서 이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와 같이 비행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제조 지시서를 보고 만들면서 여기에 재료가 뭐가 들어갔고 이거 만드는데 들어간 인건비는 얼마고 그 외 돈은 얼마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작업 원가표까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제품별로 이렇게 제조 지시서가 발행이 되고 여기에서 뭐 군용 항공기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상업용 항공기에 들어가는 돈 이런 식으로 작업 원가표, 원가 계산표를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두 개의 보고서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어떠한 단계를 거치게 되냐?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1단계 직접비. 직접비는 직접 원가, 즉 어디에 썼는지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돈이라고 했죠. 그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엔진을 샀어요. 그런데 군용 항공기 엔진이에요. 또는 인건비가 들었어요. 그런데 상업용 여객기 관련된 인건비예요. 우리 회사는 군용 항공기와 상업용 항공기를 둘 다 만드는 회사라고 해볼게요. 비행기 회사예요. 제조 회사예요. 그러면 엔진 샀다고? 아 근데 군용 항공기용이라고? 그러면 군용 항공기에 이 돈 집계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건비 들었는데 상업용 여객기 관련된 이제 제조 인원의 금액이라고? 아 오케이. 그럼 상업용 항공기 여기에다가 작성해. 200만 원. 이렇게 직접비를 1단계로 부과를 하는 거죠.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들어간 돈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같은 거. 이 전기요금을 이제 여기다가 각각 배부를 해줘야 하는데 그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부를 해줘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단계는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를 개별 작업으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2단계는 추적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이제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개별 작업에 배부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1단계, 2단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실제로는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먼저 보고 가게 되면 개별 원가 계산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아까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가 예를 들어 전기세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기세가 전기 쓸 때마다 돈 띠링, 쓸 때마다 띠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금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고지서로 날라오게 되겠죠. 당신 회사 전기 얼마 썼습니다. 얼마 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실제로 제조간접비, 즉 고지서 날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해주는 방법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배부를 해놨다가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 고지서 날라오면 이만큼 썼네? 그러면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배부를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날라올 때까지, 고지서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날라오기 전에는 이 계산 방법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합니다. 올해 이만큼 쓸 것 같은데 하고 예상을 하고 예정해서 배부를 해놔요. 미리 배부를 해놨다가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배부를 미리 해놓은 것과 그리고 날라온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배부를 해주는 거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고지서 날라오면 금액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방법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던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던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배부율을 구하고 그 다음 배부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뭘 한다? 유를 구하고 액을 구한다. 그래서 유를 구할 때는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을 구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이 제조간접비를 우리 회사에 실제로 조업도, 배부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이 배부율에다가 개별 작업의 실제 조업도라고 하는 수치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글씨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 통해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산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제 문제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사 제품 A와 B에 대한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뭘 기준? 이게 핵심이에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즉 제조간접비 사용한 게 있는데 우리 회사는 A 제품에 B 제품에 사용한 이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케이. A와 B의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제조 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인데 직제, 직노는 이미 직접 비는 부과가 돼 있죠. 1단계 작업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생한 제조간접비 이 300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면 된다. 뭐 기준으로? 기계 시간 기준으로.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할 때 약간 이제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3대 2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를 구하고 액을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 유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유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 총 금액이 있어요. 얼마예요? 총 합계 300만 원이죠. 이 300만 원을 나눠요. 뭘로 나눠요? 배부 기준으로. 자, 배부 기준이 뭐다? 기계 시간이다. 총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500시간이죠. 자, 총 제조간접비 350만 원을 기계 시간 총 시간인 500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6,000이라고 하는 수치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6,000원은 뭐냐? 우리 회사 기계 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비 6,000원 배부해 라고 하는 제조간접비 배부율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가 뭐였었죠? 배부액이죠. 실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A에도 배부해야 하고 B에도 배부해야 하니 A와 B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배부율 6,000원을
이렇게 골뱅이로 표시해 볼게요. 6,000원을 곱하기 배부율 구한 거를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배부 기준의 시간이 있죠. 이 각각 300시간과 그리고 200시간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는 거죠. 300시간, 200시간. 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각각의 금액이 지금 A는 얼마예요? 180만 원. 그리고 B는 지금 금액이 12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즉, 제조간접비 300만 원을 기계시간 기준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제품 A는 여기에 180만 원. B는 120만 원. 이렇게 제조간접비가 배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제조 원가. 자, 제조 원가는 A 제품은 직제, 직노, 재간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될 거고 그 다음 B 제품의 제조 원가는 100만 원, 300만 원, 120만 원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조 원가로 나오게 되겠죠. 이와 같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잘 하시면 우리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라고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배부를 하는 걸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금액의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을 하고자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일단 기초에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 이 정도 쓸 것 같은데 라고 금액을 이제 예상을 해요. 예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 기계 시간으로 따지면 작년에 이 정도 시간 정도 썼는데 이번에도 이 시간 정도 쓸 것 같은데 라고 예상하는 시간이 있겠죠. 예상하는 배부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해요. 아까 율을 구하고 액을 구한다고 했죠. 자, 예정 배부율인데 이번에는 이 예정 배부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제조간접비 예산액을 예산액을 예상하는 예정 조업도로 나눕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아까처럼 기계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비 얼마를 뿌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중에 그러면 실제로 기계시간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계시간은 회사에서 추적이 가능하니까 우리 실제로 발생한 조업도가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발생한 조업도에 우리가 기초에 구해놨던 예정 배부율을 곱해요. 여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이렇게 구해놓은 이 금액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계시간 돌린 거 예정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자, 거기다 곱해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한 예정 배부액과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딱 맞으면 굉장히 훌륭한 원가 회계를 한 직원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그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걸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율을 계산하고 액을 계산한 다음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형태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거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활용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시 발생하는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과소 배부와 과대 배부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배부 차이는 이렇게 실제에서 예정을 뺐을 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실제가 더 크게 되면 예정을 먼저 해놨다가 예정 배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가 더 크게 되면 우리가 원래 나온 것보다 더 적게 배부를 해놨네 라고 해서 과소 배부라고 얘기를 하고 미리 예정을 해놓은 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금액보다 더 크다. 그럼 크게 예상을 한 거잖아요. 크게 배부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대 배부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도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는 2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지금 보시면 전에 있던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당사의 제품 A와 B에 대한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뭘 기준?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했을 때
배부 차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초에 연간 제조간접비 예산액은 500만 원, 연간 기계시간을 1000시간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연초에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 계산하면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는 예산액을 예상 기준으로 나눈다. 즉 예산액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1000시간.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는 5,000원인데 기계시간 1시간당 5,000원을 배부하세요라고 하는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해놓은 이 예정 배부율에다가 우리 회사 기준이 뭐예요? 기계 시간. 실제 조업도를 곱해주셔야 돼요. 실제.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이 시간 동안 사용을 했죠. 그럼 A랑 B를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A, B 그리고 곱하는 건 똑같이 5,000원 골뱅이로 단가로 표시해 볼게요. 5,000원 곱하기 자 A는 지금 실제 시간 300시간 그리고 B는 200시간이죠. 자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A는 150만 원 그리고 B는 100만 원 이렇게 예정 배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번째가 뭐예요? 실제로 발생한 금액과 그리고 내가 예정 배부한 금액 두 개를 비교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런데 예정 배부한 금액은 얼마예요? A는 150, B는 100만 원. 두 개 합치면 얼마? 200만 원. 250만 원이죠. 그러면 배부 차이를 계산할 때는 배부 차이가 지금 실제 금액 300만 원에서 200이죠. 250만 원. 이렇게 빼게 되면 금액의 차이는 50만 원이고 실제로 발생한 금액보다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더 적죠. 그러면 과소배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와 같이 배부 차이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계산할 줄 아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매출 원가 조정, 영업 외 손익 조정, 비례 배분법이라고 하는 조정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예상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면 당연히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수정을 해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매출 원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걸 매출 원가 조정 그리고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걸 영업의 손익 조정법 그리고 이렇게 비례해서 배분하는 걸 비례 배분법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안 나온 거 뭐였어요? 3번 순실현가치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갑사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무슨 방법?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뭘 기준?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했을 때 제품 A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A는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나와 있는 실제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해줘야 되겠네요. 뭘 기준으로?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기계 시간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배부할 때 우리가 율을 구하고 액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율 구해볼게요. 율 구할 때는 우리 실제 제조간접비 300만 원을 뭘로 나눠요? 조업도, 즉 기준이 되는 배부 기준 1000시간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00시간 나누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원인데 뭐당? 기계시간 1시간당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배부액을 구할 건데 어디 보자. 제품 A의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 A 것만 구해볼게요. 배부액을 구할 건데 A의 배부액인데 A의 배부액은 지금 기계시간이 600시간이니까 우리가 구해놓은 3,000원, 기계시간 1시간당 3,000원 여기다가 곱하기 배부율 곱하기 그리고 600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계산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8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180만 원이 여기에 배부가 되는 거니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본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7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 더하기 배부한 180만 원 이렇게 더하게 되면 답이 이렇게 3번 1280만 원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성진은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자, 그럼 직접 원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직접 원가는 우리가 직제 플러스 직노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지시서 넘버 1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뭘 구하라고 하던 우리는 어떻게 한다? 유를 구하고 액을 구한다. 자, 그러면 배부율을 계산할 때는 총 제조간접비, 총 제조간접원가가 지금 얼마예요? 총 제조간접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50만 원. 50만 원 배부율을 구하면 50만 원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이때까지는 시간이었다고 갑자기 시간을 나눠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배부 기준이 뭐다? 직접 원가가 기준이다. 직접 원가는 뭐다? 직제와 직노를 합한 금액이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0.5원이 나오게 되죠. 뭐당? 직접 원가 1원당 제조간접비 0.5원을 곱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배부액을 구하려면 배부액 제조지시서 넘버 1의 배부액의 배부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뭐다? 직제랑 직노 두 개 합한 직접 원가다. 그래서 여기에서 곱할 때 위에서 구했던 배부율 0.5 곱하기 두 개 금액 합한 금액 얼마예요? 55만 원.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7만 5천 원이 제조지시서 넘버 1의 배부가 되는 제조간접 원가, 제조간접 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유를 구하고 액을 구한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지시서 넘버 2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고,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재료비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정석대로 유를 구하고 액을 구하는 형태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배부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총 제조간접비를 300 이거를 배부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죠. 배부 기준이 뭐예요? 직접 재료비인데 총 배부 기준의 합계 금액은 우리 직접 재료비의 총 원가, 즉 150만 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는 2원인데 뭐가 2원이에요?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 2원을 배부하라는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원을 곱하기 문제에서 요구한 직접 재료비 괄호죠, 괄호. X라고 해볼게요. 자, X를 하게 되면 지금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여기에 배부된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100만 원에서 2로 나누면 X, 즉 직접 재료비, 즉 50만 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해서 배부 기준의 금액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 중 정상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언급을 해줬는데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구한 다음에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해 줬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11번,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무슨 기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다? 7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700시간이며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95원일 경우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지금 문제에서는 예정 배부율을 아예 구해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배부 차이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적어보는 거죠. 예정 배부율 구해줬네? 시간당 95원이라고? 오케이. 95원인데 직접 노무 시간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뭘 구하면 돼요? 예정 배부액을 구하면 되겠죠. 자, 예정 배부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예정 배부율 95원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 곱하셔야 되겠죠. 실제 배부 기준은 지금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700시간. 자,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겠죠. 예정 배부액은 얼마예요? 66,500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발생액은 7만 원인데 예정 배부한 금액은 66,000원이다. 그럼 배부 차이를 빼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7만 원 빼기 66,500원. 자, 이렇게 금액을 빼보면 우리는 3,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더 많이 발생을 했죠. 즉, 더 적은 금액을 미리 예상해서 배부를 한 거기 때문에 3,500원을 적게 배부를 해놨어. 과소배부라고 이렇게 2번을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14번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90원이고 직접 노동시간이 4,300시간이 발생했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5만 원인 과소배부인 경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뭘 구하라고 하든 우리가 헷갈리신다면 유를 구하고 액을 구하고 배부 차이를 계산하는 그 순서대로 한번 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배부율이 90원이래요. 뭐 기준? 직접 노동 시간당. 1시간당 90원인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 배부액을 구할 건데 예정 배부액은 해당하는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동 시간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직접 노동 시간이 43,000시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43,000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 자, 43,000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이 지금 얼마가 나오죠? 계산해보면 387만 원의 예정 배부액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배부 차이가 15만 원 과소배부라고 합니다. 과소배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래 발생한 금액보다 15만 원 더 적게 배부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배부액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한 387만 원 여기에다가 얘가 지금 적게 배부됐다는 거니까 실제 발생액을 구하려면 15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해 주시면 실제 발생액이 나오게 됐는데 그 계산하는 금액은 402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000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그리고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인 경우 이번에는 뭘 구하래요? 예정 배부율을 구하래요. 자, 그럼 완전히 거꾸로 가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하는데 배부율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알려준 금액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2번 예정 배부액 순서대로 적어놓고 자, 예정 배부액은 뭐예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접 노무 시간이니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은
문제에서 이 시간을 지금 알려줬으니 여기가 2000이라고 적어볼 수 있겠네요. 2000이라고 적어볼게요. 2000시간. 자, 이렇게 지금 적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배부 차이죠. 자, 배부 차이를 계산하려고 지금 보니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4만 원이래요. 그죠? 실제가 4만 원. 그런데 문제에서 배부 차이가 10,000원이 과대배부됐다. 과대배부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래 발생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발행을 했다는 거죠. 애초에 예정 배부액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정 배부액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배부 차이가 10,000원이 과대배부되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원이 나와야, 즉 예정 배부액 이 금액이 5만 원이 나와야 문제에서 얘기한 10,000원이 과대배부됐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 곱하기 2000시간은 5만 원 이렇게 나오려면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구하려면 5만 나누기 2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만 나누기 2000을 하게 되면 예정 배부율은 25원,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당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실제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유를 구하고 액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배부 차이까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나오는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을 테니 꼭 내용들 복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 회계의 마지막 계산 문제로서 종합원가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은 약간 반대의 성격이 있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종합원가 계산의 개념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뭐냐면 공정 또는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해서 해당하는 공정에서 생산된 완성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완성이 안 된 제공품이 있을 건데 해당하는 것들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단위당 원가를 산정한 후 완성품 원가와 완성이 안 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빵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다 투입을 해서 반죽을 하는 생산 라인이 있을 거고, 반죽을 다 하게 되면 성형을 하는 라인으로 넘어갈 거고, 다 성형이 되게 되면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가열하는 이 라인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빵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게 하나하나의 공정, 부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복합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커피 원두를 로스팅해서 파는 회사라고 하면 원두가 이렇게 있고 이 원두를 조금씩 가열을 해서 이렇게 물건을 완성시키는 이런 하나의 공정, 단일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즉 이렇게 공정별로 진행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회사에서 이러한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계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금액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원두를 1kg를 구매했는데 1kg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원두가 이제 초반에 다 투입이 되고 불을 조금씩 가열을 하면서 로스팅을 하게 되고 중간에 50% 정도 완성된 게 있고 그리고 100% 정도 완성된 게 있겠죠. 그러면 이 원두를 구매한 비용을 미완성된 거랑 완성된 거에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우리 50%니까 이거 대충 50만 원씩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년 동안 가열 공정에서 사용한 임금, 이 가열하는 데 사용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들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이것도 반반이니까 반반씩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종합원가 계산의 방법에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동종 제품 대량 생산하는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생산을 하는 회사에서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 원두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개별 원가 계산처럼 하면 계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제품을 많이 그리고 연속적인 생산을 하는 방법에서 하는 회사에서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대표적인 게 생필품 제조업, 식품 가공업, 그리고 제분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건 공정에서 수행한 작업량
그리고 제조 원가 등으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원가 배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보고서인 이게 중요해요. 제조 원가 보고서.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 우리가 앞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어디에 배부, 얼마에 배부, 뭘 기준으로 얼마를 배부하느냐가 중요했었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계산을 잘 하시면 우리 시험에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완성품 환산량이 뭐지? 하고 이제 뒤에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공정별, 부문별, 물건 하나하나당 얼마가 들었는지를 계산을 다 하나씩 적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정별로, 부문별로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었는데 100kg라고? 그러면 100만 원 100kg로 나눠 땡! 이렇게 이제 약간 뭉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경제적인 원가 계산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개별 원가 계산보다는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이러한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단계는 물량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원가 요소별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요. 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 2단계까지 계산을 하는 것을 문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2단계까지 계산하는 거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원가를 요약하고 원가 요소별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뭐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데 우리 시험에 대부분 이 2단계 걸 물어본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완성품 환산량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된 모든 작업량이 핵심 완성품을 완성하는 데만 투입되었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의 수량입니다. 수량. 이런 거죠. 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완성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완성된 걸 우린 제품이라고 부르죠. 완성도는 당연히 100%겠죠. 그럼 이 완성된 제품의 2개를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수치로 바꿔보면 2개입니다. 당연하죠. 완성된 거 2개는 완성되는 데만 투입됐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2개가 완성이 될 거고, 이걸 식으로 계산해보면 완성품 또는 기말 제공품 수량, 개수에다가 해당 완성도를 곱하시면 돼요. 즉 2 곱하기 100% 2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완성이 안 된 제공품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반만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완성도가 50%라고 가정하면 이 2개를 50%까지 완성시키는데 투입됐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제 수치를 계산해보면, 즉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보면 2개 곱하기 50%, 즉 1개인 거죠. 완성품 환산량 수치로 따져보면 얘는 지금 개수는 2개인데 완성품 환산량이 2개가 됐구나. 이 수치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건 수량 곱하기 해당하는 완성도를 곱했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이 수치는 모든 작업량이 완성품을 완성하는 데만 만들었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의 개수, 수량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완성품 수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를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이 키워드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을 합니다. 즉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완성도 빵프로에 그냥 다 때려 붓는 거죠. 전량 투입.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가공하여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때려 붓고 조금 가공. 그래서 0%부터 1%, 2%, 3%, 4% 이렇게 가공을 조금씩 해서 제공품에서 완성도가 100%가 됐을 때 제품으로 완성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제조 원가를 직제, 직노, 재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나눈다고 했는데, 앞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직제와 직노 이렇게 따로 직접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따로 이렇게 나눴었고, 제조 간접비에 배부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재료는 다 들어가고 가공만 조금씩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 따로, 그리고 직노와
제조간접비 따로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불렀었죠.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용어들을 그렇게 나눴던 겁니다. 자,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는 시점에서 회사 재료는 모두 투입을 완료했지만 가공된 정도에 따라 우리가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하고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회사에는 완성된 것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거 모두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가공비, 이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 이거를 제공품과 제품에 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돈이 1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을 미완성된 거에도 배부를 해줘야 되고 완성된 거에도 배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회계장부에 적어야 되니까. 제공품 얼마, 제품 얼마 이렇게. 그래서 배분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개념이 완성품 환산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 지금 1년에 아이스크림 4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4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4개 중에 2개는 완성이 된 거야. 그리고 2개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회사는 재료를 공정 초기에 다 때려붓고 가공을 조금씩 해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완성을 시키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자, 재료비가 아이스크림 재료비가 400원이 들었대요. 그럼 이 400원은 재료가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들어갔죠. 그러면 4로 나눠서 한 개당 100원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자,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가공하는 데 우리가 3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개수가 4개인데 300원이라고? 그럼 여기서 개수 4개니까 4로 나눠가지고 하나당 75원씩 들어갔다고 해볼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개수가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완성된 거 개수랑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완성 안 된 거 있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수치로 계산해서 이거 50%면 이거 여기다 합치면 1개잖아. 그러면 하나, 둘, 3개라고 하고 여기에서 가공비에 이제 하나당 100개라고 해보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완성품 환산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을 잡고 가시고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개념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정리를 하자면 재료랑 가공이 되는 투입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회사는 재료는 다 공정 초기에 전량을 투입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가정이 그렇게 나와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세무이급이나 이런 데 가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대부분 공정 초기에 다 때려붓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 1% 지나면 1% 가공비, 2% 지나면 2% 가공비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는 투입 시점을 지난 산출물은 재료비 완성도는 100%, 그러니까 완성도를 100%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 들어갔다 그러면 100%다 묻고 만약에 투입 시점을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빵프로. 그러니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100%인지 빵프로인지를 구분한다는 거고 그리고 가공비를 이제 계산할 때는 가공비 공정 진행 정도는 이제 완성도로 측정을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개념 중에 이 개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거 정리하고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자, 평균법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배웠었는데 원가회계에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먼저 평균법은 뭐냐?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이게 핵심. 전부 다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 작년에 만들다 만 제공품이 있어요. 그걸 보고 기초제공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올해 만들기 시작한 게 3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완성된 게 20개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법으로 계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초제공품 없다 가정하고 야, 다 40개 다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완성시킨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즉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기존의 완성도를 무시한다, 없다 친다 라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여기에서는 기초제공품을 먼저 완성을 시킨 다음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라는 가정이에요. 즉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10개, 30개, 완성품 20개, 그리고 얘가 20개면 개수를 파악할 때 이 완성품 중에 10개는
기초에 완성되어 있던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던 애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된 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계산을 할 때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이 아예 처음부터 빵이면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에 따라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기초 제공품이 있을 때는 이 기초 제공품만큼의 뭔가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 한번 예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서 핵심 재료는 언제 들어간다?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가공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게 우리 전산회계 1급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래도 항상 문구를 봐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 1단계, 종합원가 계산으로 할 때는 1단계는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방법이었었는데 그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게 뭐냐면 제공품 치계정을 그려서 여기에 개수로 파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공품 치계정을 그렸을 때 자, 기초 제공품은 0개, 작년에 만들다 만 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계 착수, 자, 단계 착수했다는 건 단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개수로 따지면 100개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 제조원가의 흐름 파트에서 배울 때 이 단계 착수한 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불렀었죠.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개수니까 그냥 단기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제공품 증가했겠네. 100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몇 개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20%죠. 20%고 지금 문제에서 제공품이라는 건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완성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럼 얼마만큼 완성이 됐냐? 60%만큼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제공품 특이정상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같아야 하니 우리는 완성품 개수가 몇 개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80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단계가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거,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건 제공품 치계정을 그려서 개수 단위로 완성된 것과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 이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원가 요소별로 뭘 구한다?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아까 재료와 가공비가 투입되는 시점이 다르다고 했죠. 그럼 이것도 재료와 가공비를 각각 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는 언제 들어간다? 공정초에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100% 아니면 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 완성품 여기다가 괄호로 조그맣게 표시를 해볼게요. 괄호로 곱해줄 금액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완성품은 재료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런데 재료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재료는 언제 들어가? 공정초에 다 들어간다. 그럼 미완성됐더라도 재료는 다 들어갔겠죠. 즉 100%겠죠. 재료는 들어간 거 아니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완성품도 100%, 100%를 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도 100%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가 가공된 정도에 따라서 퍼센트를 곱해주셔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완성품은 말 그대로 완성, 즉 0부터 100%까지 올해 가공이 다 됐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할 때 80 곱하기 100%, 즉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자 이게 핵심이죠. 지금 완성도가 몇 프로까지 완성된 거예요? 60%.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는 이 개수 곱하기 완성도라고 했죠. 그럼 60% 완성됐으니까 0.6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자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일단 80개 곱하기 100%는 여기 재료비 칸에다가 100%니까 80 이렇게 적어볼 거고 그 다음에 80 곱하기 마찬가지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완성도 100%니까 80 이렇게 적어볼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이죠. 20 그리고 1 100%죠. 100% 20 곱하기 100%니까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도 20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20 곱하기 60% 0.6이니 우리는 12라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요거 더하면 100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이거 더하면 92개.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셔도 우리 전산회계 2급은 90% 이상 이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식 기억해 주시고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념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자, 공손품하고 작업 폐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공손품이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품질이나 규격 등에 미달된 불합격품으로 재작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으로 만들 수 없는 불량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는데 정상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이고 정상 공손품에 투입되는 원가는 정상품, 완성된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등에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정상 공손은 우리가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뭔가 실수가 없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공손으로 작업자의 실수나 기계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공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정상 공손에 투입된 원가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작업 폐물은 뭐냐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조각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커피 로스팅하는 이곳에서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커피 찌꺼기 껍질 뭐 이런 것들이 작업 폐물에 해당하겠죠. 이 개념들을 알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 커피 원두를 예로 들면 뭔가 실수를 해서 과도하게 로스팅된 원두는 공손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껍질이나 가루 등은 작업 폐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 그리고 공손품과 작업 폐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두 개의 차이점 비교해보고 계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원가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이면 어떤 방식?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동종 제품, 같은 제품 대량 생산이면 어떤 방식?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업종은 개별원가 계산은 건설, 조선, 항공기 제조, 주문 제조 이런 것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일반적인 생필품, 식품가공업, 제분업 이런 것들. 그리고 원가를 집계하는 모으는 단위가 개별 작업별로, 제품별로 모았었고 여기는 공정별로, 부문별로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원가 보고서,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잘 되지만 여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종합원가 계산은 간편하고 경제적이지만 정확성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서서 특징까지 살펴봤고 여기에서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평균법, 두 번째는 선입선출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평균법. 자, 평균법으로 하던 선입선출법으로 하던 우리는 항상 1단계는 T계정을 그려서, 자, 이렇게 T계정을 그려서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제공품 T계정. 그리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선입선출법. 마찬가지로 제공품 T계정. 그려서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데 물량 흐름은 우리가 개수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한번 적어보면 기초 제공품 100개, 그리고 단기 착수량 8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0개, 그러면 완성품 개수는 700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100개, 그리고 800개, 그 다음 200개, 700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평균법이라고 하면 기초 제공품이 지금 완성도가 10% 이미 완성이 되어서 왔죠. 그런데 이거를 고려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즉 우리 100개 플러스 900개, 즉 100개 플러스 800개, 즉 총 900개는 다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존 완성도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게 먼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한다라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 700개를 나눠볼게요. 100개와 600개로. 왜? 기초 제공품이 10% 완성된 게 먼저 완성됐다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가공된 정도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오른쪽에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자, 여기에서 지금 기말 제공품은 200개인데 완성도가 40%죠. 그럼 여기에다가 0.4 그리고 0.4 이렇게까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도를 이 오른쪽에다가 괄호, 괄호, 그리고 괄호, 여기다 괄호, 괄호, 괄호. 조금 곱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괄호가 이 재료비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재료비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괄호는 가공비에 곱해줘야 하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곱해줘야 하는 항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계산을 한번 해보면 평균법 먼저 볼게요. 평균법은 뭐다? 다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700개 완성된 거에 대한 재료비 완성도는 올해 다 들어갔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 있겠죠. 들어가면 100%, 안 들어가면 0%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700 곱하기 1은 700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완성된 거 700개 가공된 정도, 당기에 가공된 정도는 0부터 100까지 다 완성됐겠죠. 선생님 이거 100개 만든 거 있잖아요. 자, 우리 평균법은 뭐다? 작년에 있던 거 이거 완성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이 됐다. 그럼 올해 0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가공된 정도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 곱하기 100으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700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0개 마찬가지로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40%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올해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재료 다 올해 들어갔겠네요. 100%입니다. 그래서 200 그리고 가공된 정도가 40%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완성도 40% 곱해주면 8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900 그리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780 이렇게 각각 금액 개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똑같이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같이 보도록 하면 지금 재료비, 자, 재료비는 들어가면 100%, 안 들어가면 0%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100개, 이 완성된 700개 중에 100개는 올해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10%까지 완성돼서 올해 넘어와서 완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개에 대한 재료는 자, 재료 언제 들어가요? 재료비는 어디 보자. 공정 초에 들어간다.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재료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올해 재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빵입니다. 빵. 0이에요. 0. 작년에 이미 100으로 거기 적용이 됐겠죠. 올해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0. 그리고 올해 자 10%까지 완성이 돼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올해는 11%부터 100%까지. 자, 올해 나머지 90%에 대해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1-10, 즉 1-0.1이죠. 0.9. 90%가 0.9니까 이렇게 0.9라고 적어주셔야 된다. 즉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이 100개에 대한 작년에 완성이 10%까지 되고 올해 완성이 된 이 100개에 대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올해 들어간 재료가 없기 때문에 빵.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공이 이제 90%가 됐으니까 11%부터 100%까지 됐으니까 90%가 됐으니까 가공비 100 곱하기 0.9. 자, 몇이에요? 90이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700개 중에 100개 말고 600개는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이 된 것들이죠. 그래서 재료도 다 들어갔고 가공도 0%부터 100%까지 다 됐어요. 즉 600, 6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아직 덜 만든 거죠. 그래서 재료는 다 들어갔다. 올해 들어갔다. 그래서 200 그리고 200 곱하기 0.4는 80.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800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800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770개. 이렇게 각각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법으로 했을 때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900,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800. 이 개수의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기초 제공품 개수 이거의 차이죠. 얘가 지금 빵개니까. 그리고 평균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780. 여기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770.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초 제공품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계산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으니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항상 나오는 가정이라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죠? 공정 초기에 모두 재료비가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하고 문제에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1단계 뭐 한다? 재료비 우리 제공품 티계정 그려서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자, 물량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평균법 적용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 기초제공품 완성도 무시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 일단 기초제공품 1000개 그리고 기말제공품 12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30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오른쪽에 완성품과 기말 재고 개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왼쪽은 사실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언제만? 평균법일 때만.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구해줄 건데 괄호 안에 숫자 넣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50%이기 때문에 여기는 0.5라고 해주시면 되고 완성품 3000개에 대한 재료비 우리 전부 다 단기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니 1 그리고 가공도 오늘 이번 연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됐다고 하니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3000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도 3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1200개에 대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도 100% 곱해주시면 되겠죠? 재료는 다 만들기 시작하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1200 그리고 여기는 절반인 60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구하라고 한 게 지금 나와 있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했죠? 즉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이 두 개를 더한 개수인 4200개 즉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지금 3번인데 3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된다. 어떻게? 1번 T 제공품 T계정 그려서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제공품 T계정 그려서 기초 제공품 5000개 그리고 단기 착수량 35,000개 그리고 단기 완성품 완성품은 위에 적어야 되겠죠. 완성품은 30,000개
자, 이렇게 기말 제공품을 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은 10,000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도를 오른쪽에 적어보면 우리가 평균법이기 때문에 이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다 단기에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 다 단기에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단기에 들어간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곱할 때 완성도는 100%. 그리고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구할 때 이 완성된 30,000개에 대해서는 완성도 100%, 그리고 기말에 있는 이 10,000개에 대해서는 지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퍼센테이지를 알려줬죠? 40%. 그러면 0.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 곱해서 계산해 보면 30,000 곱하기 100%는 30,000, 30,000 곱하기 100%는 또 30,000, 그리고 10,000 곱하기 100% 1은 10,000, 그리고 10,000 곱하기 0.4, 40%는 4,000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에서 어디 보자. 다 구하라고 했으니 재료비는 40,000개, 그리고 가공비는 34,000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지금 40,000개, 34,000개. 오케이. 2번이 답이 되겠죠. 이와 같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이번에는 무슨 방법?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라. 재료는 언제 투입? 공정 초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공품 T계정을 그려서 물량 흐름을 파악할 거예요. 이번에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서 우리 물량 흐름을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기초 제공품 5,000개. 이 5,000개는 완성도가 0.2%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착수량 25,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여기 먼저 적어볼게요. 10,000개. 자, 이 10,000개는 완성도가 40%니까 여기 두 번째 괄호에 0.4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은 20,000개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서 이 완성된 개수 20,000개를 5,000개랑 5,000개, 나머지 15,000개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왜?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게 먼저 완성됐다고 이렇게 적어줘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이 5,000개에 대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개수를 구할 때 완성도는 재료가 들어갔으면 100%, 안 들어갔으면 0%죠. 그런데 지금 이미 작년에 만들기 시작할 때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올해는 20%부터 100%까지 완성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에서는 0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하고 0% 계산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가공된 정도는 20%까지 완성이 되었으니 올해는 80%, 0.8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80%니까 1-0.2, 0.8 이렇게 80%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15,000개는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완성된 거니 1, 그리고 이 10,000개는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해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40%까지 완성된 거니 재료비 완성도는 100% 이렇게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구해보면 5,000 곱하기 빵이죠. 5,000 곱하기 0.8 계산해보면 4,000이 나오겠죠. 그리고 15,000 곱하기 100%는 15,000. 그 다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15,000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10,000 곱하기 1 그러면 10,000. 그리고 가공비 완성도 0.4%, 40% 곱해서 계산해보면 4,000. 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 합계를 내주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5,000, 그리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23,000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선택지에서 재료비 25,000, 가공비 23,000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물어봤죠. 차이를 물어봤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계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평균법 그리고 선입선출법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량을 파악하는 거는 지금 똑같이 개수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기초 200, 완성된 거 2600, 기말 제공품 500, 그리고 0.4,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 여기에는 완성도가 0.5, 그리고 26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500, 마찬가지로 0.4. 자, 이렇게 적어줬는데 선입선출법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기초에 있던 거 200, 2600개를 200, 그리고 나머지 2400개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에 들어간 게 없으니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넘어온 거는 재료비 완성도는 빵 프로, 그리고 여기에서 50% 완성되었으니 올해는 50%만 가공된 거겠죠? 그리고 2400은 100%, 100% 이렇게 계산하고 500 기말 제공품 500도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평균법에서는 다 단기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니 100%, 100%, 500도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면 재료비만 계산해 볼게요. 2600 곱하기 100%, 2600 그리고 500 곱하기 100%, 2600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100. 그 다음에 우리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이 200개, 2400개, 500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200개는 빵, 0, 그리고 2400, 2400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500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900.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정석대로 평균법으로 했을 때 3100개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2900개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몇 개? 200개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 아실 수 있겠죠. 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의 차이는 뭐다? 기초 제공품 이거의 개수 차이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겠죠. 기초 제공품 몇 개지? 200개? 200개? 이렇게 푸셔도 된다. 이 특징을 알고 계시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빠르게 풀어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 문제는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디계전 그려서 완성품 환산량, 우리 물량을 파악하고 개수로 그 다음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15번 문제 같이 종합원가 계산 시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과 동일한 경우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어떤 경우에 같다고 했죠? 기초 제공품이 전혀 없는 경우. 기초 제공품이 0이라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공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공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는 공손이 아니라 작업 폐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공손, 우리 공손은 불합격품이죠. 그런데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공손이라고 하면 우리 비정상 공손, 즉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공손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공손이 있었는데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공손을 우리가 영업 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했었죠. 계산하는 방법은 앞서 종합원가 계산을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일단 이렇게 자 T를 그려서 물량 흐름을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공품 T 계정인데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400,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1000개.
자, 그런데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0개였는데 만약에 공손 수량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대변의 위치에 있는 이 금액이 1400 빼기 200인 1200이 돼야 했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1200개 중에 200개가 공손, 즉 불량품이기 때문에 불합격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해주고 완성된 건 정상적으로 완성된 건 1000개 이렇게 별도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손 수량 200개 중에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몇 프로? 5%로 한다.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몇 개예요? 1000개죠. 1000개에 5% 곱하면 몇 개예요? 50개죠. 50개. 그래서 정상 개수가 50개. 그러면 비정상은 몇 개? 나머지 150개.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올바른 걸 찾으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올바르게 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제품별로 집계를 하게 되고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공정별, 부문별로 집계를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니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가 회계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고 해당하는 그 개념들을 활용한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계산 문제가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계산기 잘 활용해서 계산 문제 잘 풀어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파트별로 복습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우리 포기하지 않고 꼭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